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에서 한 여성 상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 있었고 그날 밤이 그녀가 북한 땅을 밟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최명숙, 당시 43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가지와 생필품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단속반장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명숙 동무, 내일 아침 명단 발표됩니다. 동무 이름 있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꽃제비 채널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6시간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저는 1973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성부는 동요계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남한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평생 감시를 받았죠. 저는 25세 같은 광산 노동자와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남편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만든 두부와 인조고기밥을 팔았습니다. 점차 중국 보따리 장사들과 연결되면서 중국산 옷가지, 화장품, USB를 취급하게 됐습니다. 수남시장 3번 구역 14번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매달 시장관리소에 3만 원씩, 보안서에 2만 원씩, 보위부 담당자에게 5만 원씩 뇌물을 바쳐야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는 보안원에게 따로 술과 담배를 챙겨줬습니다. 저는 생활총화 때마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매일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팔고 있었습니다. 제 두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하나는 군대에, 하나는 건설장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초부터 중앙당에서 비사회주의 척결 강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물건, 특히 USB와 외화를 다루는 상인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안서 김동무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 동무, 요즘 조심하시오. 중앙에서 특별 지시 내려왔소. 외화벌이 상인들 전부 조사 들어갑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물건의 절반이 중국산이었고 거래는 대부분 위안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같은 구역에서 장사하던 박동무가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반동 사상문화 유포죄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USB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텐데.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이름이 명단에 오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망쳐야 하는가? 아니면 순순히 끌려가야 하는가? 4월 18일, 그날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 단속반장이었습니다. 명숙 동무, 급한 일 있소. 지금 당장 시장 뒤 공터로 나오시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공터에 도착하자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보위부에서 시장 간부들 소집합니다. 외화거래 상인 명단 발표한다고 하오. 명숙 동무 이름 있소.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단속반장 동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중앙지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소. 동무가 알아서 하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끝입니다. 조사, 재판, 수용소.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 저는 두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아들들은 연좌제로 끌려간다. 하지만 내가 잡혀가면 나는 죽는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브로커 최동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두만강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청진역 뒤편으로 나오시오. 혼자 오시오. 저는 단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에 있던 중국 위안화 1200위안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여벌옷 한 벌과 작은 손전등, 그리고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큰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며칠 전 부대로 돌아갔고 작은 아들은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쓸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대신 방 한쪽 서랍 깊숙이 돈 50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발견하길 바라며. 밤 11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청진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보안원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청진역 뒤편 철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명숙 동무요? 브로커 최동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위안화 있소? 여기 있습니다.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따라하시오. 질문하지 마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이해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청진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럭은 회령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짐칸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안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무산으로 식량 운반하러 갑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보안원이 짐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쌀가마니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담배 한 보루 드릴까요? 보안원이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하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하오. 강물이 차가우니 빨리 건너야 하오. 중국 쪽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강물을 헤쳤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 2명이 저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차에 타.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일단 연길로 갑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제 두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연길의 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탈북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을까?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어머니를 원망할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태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한국 사회, 취업 준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말투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지금은 한 의류 쇼핑몰에서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고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통화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가끔 함께 탈북했던 사람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아직도 2 아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무사한지, 제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날 밤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진짜 인간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는 감시받는 장사꾼이었지만 여기서는 제 이름으로 사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